자, 들어왔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날이 이렇게 춥습니다. 아주. 아니, 어제는 저희 간만에 그저께랑 눈을 저는 올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살짝 내리긴 했는데 흔적만 봤는데 눈 내리는 것 자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저녁부터는 좀 풀린다니까요. 일단 페이지는 110페이지. 110페이지. 자, 우리 저번 주에 개발,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지대이론. 그리고 오늘 제가 복습 모의고사 만들어서 지금 저기 줬는데요. 제가 해설을 아직 못 찍었어요. 우리 저희 방문각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한 걸 여러 개 시켜가지고 제가 이게 바빠서 지금 못했어요. 일단 오늘 제가 퇴근을 해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조금 참아주시고, 자, 오늘은 일단 도시성장 구조 이론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걸 원해요. 리카르도, 그러니까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하다 보면 채워져요. 근데 뭐가 명확히 돼 있어야 되냐 그러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뭐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8개 키워드면 최소한 이렇게 돼야 돼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거꾸로 입찰지대 알론소, 위치지대 튜넨, 절대지대 마르크스, 차액지대 리카르도. 이런 식으로 일단 최소한 입이 지금 빵긋빵긋 떠져야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 인간이 나와 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역, 해리스와 울만의 다엑시미로. 이것도 새 인간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내용은 자, 일단 여기 주제는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구조를 가져요. 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틀, 어떤 구조를 갖습니까? 이게 도시성장 구조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이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거예요. 시카고시가 점점 성장해서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 이걸 버제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형태로 동심원을 형성하면서 뭔가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끝. 다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스터 극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어떤 구조를 갖습니까? 쇼다리. 이런 걸 도시 구조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 도시가 성장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봤더니 동심원을 형성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시카고시가 왜 동심원을 형성합니까? 그러면 시카고시는 평야예요. 평야이기 때문에 항상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골고루 성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어렵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튜넨의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에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튜넨의 이론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튜넨은 농촌 토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그걸 그대로 도시의 지대로 확장시킨 게 뭐예요? 도시의 지대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고, 그 다음에 도시 구조 이론으로 뭔가 확장시킨 게 요 버제스예요. 버제스. 그래서 튜넨의 계보가 튜넨의 위치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도시성장 구조 이론으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지금 동심원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그림처럼 5개의 동심원의 형태인데 요놈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5개의 지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암기해 줘야죠. 중심, 자 중점, 노, 중, 통.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어디랑 이게 연관되어 있냐 그러면 주거 분리, 주택 순환 현상, 주택 여과. 한참 전에 본 거죠. 항상 도시가 맨 처음에 형성될 때는 항상 이 도시 중심에 모든 활동이 다 있었어요. 주거, 상업, 공업. 그런데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 뭐가 올라가느냐? 지대가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이제 이 상승한 지대를 감당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이고, 상승한 지대를 감당할 수 없으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대 지불 능력이 당연히 상업이나 공업보다는 주거지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외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주거지가 외곽으로 이동을 할 때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주거지, 소득계층별로 뭔가 주거지가 자리를 잡습니다. 분리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게 주거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득층이 먼저 자리를 잡고 저소득층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리된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게 동심원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게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은 항상 이 도시구조 이론은 동심원뿐만 아니라 도시구조 이론은 뭐가 포인트냐? 항상 주거지가 외곽에 자리를 잡는데 이 주거지역이 외곽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거지가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동심원 이론이에요. 동심원 이론. 그런데 요 뒤를 보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주택지가 주택지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지가 외곽에 자리를 잡는데 무엇을 따라 잡습니까? 그러면 간선 도로망을 따라서 주거지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선형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저 해보자고요. 자, 시카고는 평야예요. 시카고는 평야. 그래서 시카고는 평야에서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확장을 해요. 그런데 항상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확장을 할 때 누구의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주거지. 그래서 외곽의 주거지가 동심원 형태로 자리를 잡는데 우리가 암기가 중점 노중통이잖아요. 첫 번째가 중심 업무지구예요. 이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완충지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혼합된 지대고 요걸 점이지대라고 하는데 요 점이지대 밖에가 이제 전부 다 주거지. 즉 노는 노동자 주거지대, 소득계층별로 보면 이게 저소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중산층 이게 주거지대. 그 다음에 마지막이 통근자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필기노트에는 교외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교외지역보다는 이 통근자 주거지대라고 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두 문자가 중점, 노중, 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소득계층별로 보면요. 노동자가 저소득, 여기는 중간소득, 그 다음에 통근자가 고소득이에요. 이 고소득자들은 외곽의 위치를 잡고 출퇴근을 자동차로 뭔가 통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5개 지대가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 중점, 노, 중, 통. 그리고 요걸 어떻게? 요걸 요렇게 따로 떼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주거 분리 현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분리됩니다.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기 보세요. 일단 시카고시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태학적 분석이라는 건 죽어있는 사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하는 게 생태학적 분석이에요. 얘는 왜 생태학적 분석입니까?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도시라는 건 죽어있는 사물이에요. 사물. 근데 도시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성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태학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가 어려우면, 지금은 별로 없는데 한 7월달 같은 때 되면 공부가 좀 지겨우면 이게 필기도구를 딱 필기하다가 필기도구를 보면서 야, 너 오늘 수고하지 않았어? 나랑 같이 소주나 한잔 할까? 이렇게 필기도구랑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 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생태학적 분석이라 한다고. 죽어있는 볼펜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해서 뭔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 성장이 대표적인 생태학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친입경쟁 천위는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버제스라는 학자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친입경쟁 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친입경쟁 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동심원 이론을 잡아줘야 돼요. 왜 친입경쟁 천이라는 게 동심원 이론에서 자주 나옵니까? 그러면 자, 요 동심원 형태에서 딱 소득 계층 두 가지만 딱 떼서 보자고요. 고소득과 중간소득. 그러면 도시가 성장을 하면 항상 주택 순환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주거가 분리된 다음에 요것만 딱 떼보면 고소득자들의 주거가 노후화되면 고소득자들은 외곽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신축을 해요. 그럼 항상 어디가 자리를 빕니까? 그러면 요쪽에 경계 부근에 자리가 비어요. 왜? 요쪽이 제일 선호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가가 비면 보다 나은 소득 계층이 보다 나은 주택을 위해서 요리 이사 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걸 우리가 주택 순환. 여기서는 지금 밑에 있는 하위 소득이 위에 있는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았으니까 하향여가잖아. 하향. 그러니까 이런 하향여가 과정이 도시 성장에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향여가 할 때 하위 소득 계층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침입이라고 하잖아요. 침입. 그리고 침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요 지역은 이제 점점 요 하위 소득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버제스는 침입, 경쟁, 천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도시는 성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성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침입, 경쟁, 천이는 뭐랑 연관된 표현입니까? 생태학적인 분석에서 자주 쓰는 게 이 침입, 경쟁, 천이에요. 이게 세트맨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눠지는데 일단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고 버제스는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분석했고 생태학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침입경쟁 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왜 생태학적인 표현입니까? 이게 생태학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면 천이 네. 생태학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써요. 우리 한때 이게 우리나라 생태계예요. 우리나라 생태계는 토종 개구리들이 원래 있었죠. 근데 갑자기 우리 미국에서 뭐가 들어와요? 황소 개구리가 들어와. 이런 걸 우리가 생태계에서 생태계 침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황소 개구리가 들어오면 기존의 토종 개구리랑 뭐 하겠어요? 이제 경쟁을 한다 이 말. 경제. 그런데 지금 토종 개구리가 이겼어. 황소가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황소 개구리가 이제 토종 개구리를 밀어내고 이쪽이 이제 황소 개구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아,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군요. 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입, 경쟁, 천이는 생태계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인데 버제스는 그걸 주거지역의 변화에 자꾸 빗대 썼어요. 그래서 28회 때 뭐가 나왔냐? 침입, 경쟁, 천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양반이 누굽니까? 나와버렸어. 누구? 버제스란 말이에요. 버제스. 항상 강의할 때 우리 6명이나 존재하는데 강사가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저 들어왔어요 이런 말 많이 쓰는 놈이 누구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학개론이듯이 친익경쟁천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사람이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다. 이런 게 시험에 한 번 언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형까지 하고 기출로 한번 풀어보죠. 문제는요. 동심원 모형은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요. 이쪽에 큰 이렇게 산이 있던가 이쪽에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던가 그러면 도시가 산과 하천을 뚫고 성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요 간선도로. 이 간선이라는 건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요 연결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는 요 도로를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도로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주거지가 형성이 되니까 마치 뭐처럼 주거지가 뭐처럼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선형이라는 게 이게 부채 선자예요. 부채 선자. 그래서 선형이라는 게 부채꼴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 형태를 우리 번역을 하면서 이게 마치 뭐처럼 뭐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펼쳤다 줄였다 하는 그 부채 같으니까 부채 선자를 떠서 선형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도로를 따라서 형성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다핵심 이론이라는 건 여기서부터가 이제 현대 이론이에요. 정리를 벌써 딱 하게 되면 요놈 그대로 살려놓고 옛날 도시는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봐요. 시카고시처럼 평지이면 동심원의 형태로 도시가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반 도시는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뭔가 주거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현대 도시는 동심원이냐 부채꼴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현대 도시는 이 버제스와 호이트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띄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핵심 이론이에요. 다 핵심 이론. 즉 의미를 보면 도시의 내부 구조는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핵 구조로 파악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필기 노트의 110페이지에 보면 동심원 이론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딱 가운데가 중심 업무지구죠. 요게 하나의 핵이에요. 우리가 사회학에서 핵이라고 그러면 항상 성장의 단위를 말해요. 성장의 단위. 즉 여기로부터 항상 뭔가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심원과 선형 이론은 가운데 동그라미 딱 핵이 하나 있는데 성장의 중심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 사회는 성장의 어떤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면 현대 도시는 왜 성장의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까? 그럼 아주 간단해요. 현대 사회는 항상 기능이 전문화돼요. 전문화. 그리고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가 세분화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분화됩니까? 그러면 자, 지금 현대 사회는 기능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교통의 중심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뭐 교육의 중심, 그 다음에 뭐 쇼핑의 중심 이런 식으로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성장의 중심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핵심이라 그래요. 우리 서울로 치면 교통의 중심은 저기 서울역 근처고 쇼핑의 중심은 그 옆에 있는 종로나 강남이고 뭐 교육의 중심은 강남에 있는 그 뭐 대치동 쪽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성장의 중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대 도시는. 그게 다핵 구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초벌구예요. 그러면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크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도 학자들하고 어떤 큰 기본 흐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처음부터. 자, 도시성장 구조 이론의 첫 번째 동심원 이론. 자, 의미가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을 형성하며 성장합니다. 이유는 평야지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튜넨의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에 적용시켰다. 그러면 튜넨의 이론의 계보는 튜넨의 위치지대가 도시지대를 설명하는 알론소의 입찰지대로, 그 다음에 튜넨의 이론이 도시의 구조 이론으로 동심원 이론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만 좀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심원 형태로 5지대로 나누죠. 중점, 노중통. 그런데 항상 여기 요 세 가지가 용도가 뭐예요? 여기가 이게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주거지역. 항상 외곽에 주거지가 자리 잡을 때 어떤 형태로 잡느냐, 이게 도시의 구조를 결정해요. 그리고 시카고시고 버제스는 입에 달고 살았던 표현이 생태학적인 표현인 친입경쟁 천이,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동심원 이론은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거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야. 이게 기출 지문인데 뭐가 말도 많고 탈도 많냐? 생태학적인 관점이다. 이건 이해했어. 그리고 뭐도 알고 있냐? 동심원 이론은 어떤 시를 연구했다고. 시카고 시를 연구한 것도 알아. 그런데 갑자기 시카고 시가 아니라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 이렇게 줬어. 그것도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시카고 시야?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겠지 하고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체크한 분이 반. 또 반은 시카고시인데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면 이거 함정을 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분이 반.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저 같으면 시카고 시니까 시카고 대학. 그러니까 버제스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시카고 시를 분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이고 시카고 학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옳은 지문이야. 아주 난리 났어. 야, 시카고 시니까 시카고 대학? 야, 함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반이 선택했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동심원 이론은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적용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야. 3번.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데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노동자 주거지대, 중상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이렇게 5개의 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해도 되고 이 점이지대를 천이지대라고 돼요. 이게 점이는 뭔가 섞여 있다는 거고 천은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 둘 다 시험에 잘 나요. 중점, 노중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암기합니다. 중점, 노중통. 그러나 이걸 천이지대라고도 한다는 거 일부 학자가 중점, 노중통. 그 다음에 4번. 자, 이런 거죠. 친입경쟁 천이가 나오면 버제스가 다시 자주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랑 엮여야 돼요? 동심원 이론이랑 엮여야 돼요. 동심원 이론은 친입경쟁 천이 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자, 이 6번을 먼저 봐. 6번. 근로자 주택지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인 노동자 주거지대요. 자, 천이지대 또는 점이지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대로 주로 중심 지역에 직장을 가진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지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단 말이야. 자, 보셔. 항상 중, 점, 노, 중통. 그래서 이게 노동자 주거지역을
지금 어떤 출제자는 근로자 주택지대라고 쓰고 있죠. 요새는 근로자라고 쓰지 않고 노동자라고 많이 쓰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요 중심 업무지구는 누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업이에요. 공업 중에 중공업. 이 당시는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이 중공업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공업이 탁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중공업에 이르지 못한 경공업들이 있어. 경공업들이. 이 경공업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 요리 들어가지는 못하고 경공업이 요 외곽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경공업 요렇게. 그 다음에 자, 노동자 중에 자리를 잡은 노동자들은 요 노동자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가 이제 공업이 막 발전하는 시기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이제 막 상경한 이 농민들이 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일자리를 찾으면 요 노동자 주거지대로 안정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요리 들어가지 못하고 요 앞에서 천막을 치거나 판잣집 이런 데서 거주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요 점이지대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그러면 요쪽은 중공업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공업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는 노동자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죠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5번이에요. 5번. 자, 내측에는 경공업 지구가 있고요. 여기죠, 여기. 내측에는 경공업 지구가 있고요. 외측에는 천막이나 판잣집 등의 불량 주거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점이지대라는 거예요. 점이지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우리가 다 알아요.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인데, 야, 점이지대라는 게 뭐니? 천이지대라는 게 뭐니? 그럼 완충지대예요. 완충. 중심 업무지구와 이 주거지역의 시작인 노동자 주거지역 요 사이에 있는 게 점이지대인데, 항상 이 점이지대는 어떻게 되냐? 요리 들어가지 못하는 경공업이 요쪽에 있다고. 안쪽에. 그 다음에 요 노동자 주거지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쪽에서 불량 주거지역을 형성해서 천막이나 주택을 짓고 살고, 그래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해서 점이, 그리고 항상 뭔가 변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천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근로자 주택지대란 점이지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노동자들이 거주를 하다가 이제 뭔가 직장을 확실히 잡아서 안정적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동자 주거지대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지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대로 주로 중심 지역에 직장을 가진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지대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 자, 주택지는 도심의 뭘 따라서? 간선 도로망을 따라 소득계층별로 분리됩니다. 형성됩니다. 항상 도시 중심을 기준으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어딜 봐도 우리 저기 110페이지 보면 어딜 봐도 딱히 부채꼴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조각조각을 보면 부채꼴 같대요. 조각조각을 보면 분리되어 있는 어떤 형태를 보면,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도 부릅니까? 그러면 쐐기형이라고도 불러요. 부채꼴 모양 선형이라고도 하고 쐐기형이라고 하고. 우리 쐐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쐐기는 우리 문 같은 거 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뭔가 문 닫히지 말라고 이렇게 괴는 쐐기, 이런 쐐기형이라고도 외국에서는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선형이론은 도시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없고 그 장애물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확장을 하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야?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망을 따라 소득계층별로 형성됩니다.
선형 이론에 의하면 도시 공간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항상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 저급, 중급, 고급 주택 지역들이 교통 노선에 따라 쇠기형, 이걸 우리가 선형이라고도 한다고요. 쇠기형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얘는 중요한 논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다가 지금 굵은 표시를 해놨습니까? 노랭이로. 그러면 여기에요. 선형 이론도 결국 주거지역이 외곽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주거지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분화되고 있어요? 소득계층별로. 그러니까 주거지가 소득계층별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동심원 형태면 동심원, 도로를 따라 분화되면 선형,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눈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자, 3번.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변형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은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얘는 다핵심 이론은 아니니까 핵심은 도심 하나고, 그 다음에 교통선을 따라서 뭔가 성장하니까 교통선이 하나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요 놈을 주의해. 요 놈. 우리 버제스는 친입경쟁천이라는 생태학적인 표현을 자주 썼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요 놈을 강조했어요. 요 놈.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 주택가격의. 자,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그럼 보세요. 항상 주거지역을 소득계층별로 나누면 고소득, 중간소득, 저소득인데 누가 도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고소득층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라는 건 고소득층이 결국 도시 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강조한 건 호이트입니다. 호이트. 그 다음에 5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그래서 이제 밑에는 뭐가 나왔냐, 항상 주택가격 지불 능력인 고소득이 뭔가 주거지역을 결정하는데, 그럼 고소득층은 주거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봤더니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교통도로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현대 사회는 기능이 여러 가지죠. 기능이 교통, 문화, 행정,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기능이 여러 가지로 분화돼요. 그래서 기능별로 성장의 중심을 가져요. 이 성장의 중심을 사회학에서는 핵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핵. 우리가 핵이라고 자주 표현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핵. 우리 저기 북한의 핵폭탄 말고 핵가족이 있어요. 핵가족. 우리가 핵가족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그러면 부부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핵가족이에요. 핵가족. 그럼 왜 이걸 핵가족이라 합니까? 항상 핵은 사회학에서 성장의 중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성장의 중심을 항상 요 부부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애를 낳고 애가 다시 성장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가구가 또 성장을 하잖아요. 항상 부부를 기준으로 뭔가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한다, 이런 말. 성장의 중심,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핵을 가지고 성장하는 다핵 구조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다핵이 만들어집니까? 그럼 이유는 기능이, 현대 사회의 기능은 다양하니까 기능별로 중심의 핵을 따로 갖는다는 게 이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해리스와 울만이 뭐라고 다핵의 발생 원인을 설명했느냐, 요걸 물어본다고. 요거 암기해 줘야 된다. 요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요. 그럼 요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까? 그 이유인데, 자, 도시에다가 한번 표시로 한번 해보자. 도시에다가 첫 번째. 도시에, 자, 네 가지 어떤 원인을 들었는데, 첫 번째, 동종 활동을 항상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서로 모이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의 핵을 이렇게 만들어요. 동종활동은. 그런데 이 활동과 이종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교육의 교육이 뭔가 모여서 하나의 중심을 만들었어요. 이게 교육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쇼핑센터의 중심은 교육과 우리 쇼핑센터는 뭔가 상극이잖아요. 여러분 조용해야 되고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쇼핑센터처럼 교육과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활동은 조금 떨어져서 또 하나의 핵을 구성해요. 이게 동종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 상반된 활동, 이종활동은 떨어지려고 하면서 핵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달라요. 동종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 이종활동은 서로 분산하려는 특징에 의해서 핵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위치의 요구. 자,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어디 근처에 있겠어요? 당연히 강이나 하천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 위치 때문에 이렇게 하천 근처에서 하나의 핵이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활동은 항상 어디로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도시 중심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활동이 지대 지불 능력이 충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활동은 어디로 가서 외곽으로 가서 또 핵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은 왜 이렇게 성장의 중심인 핵이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동종활동은 모이고 이종활동은 서로 떨어지려는 습성, 그 다음에 특정 위치를 요구하니까 특정 위치의 핵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지대 지불 능력이 낮으면 어디로? 외곽에서 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출을 한번 보자고요. 자, 해리스와 울만은 도시 내부 구조는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다핵 구조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유사한 도시 활동은 뭐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직접 유사 활동은 서로 모이면 뭔가 모임으로써 이익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모이면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게 포인트라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분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불이익이라는 건 모이면 오히려 이득이 없다는 거야. 이게 직접 불이익이죠. 직접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핵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약 정리한 게 4번이죠. 이 기출지문이. 다핵심 이론에서 제시한 핵의 성립 요건은 동종활동이면 항상 집적이고, 이종활동이면 항상 분산이고,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네 가지는 꼭 필수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구조 이론이 어느 정도 끝나요. 도시구조 이론이. 그 다음에 공업입지 이론이 있는데, 이 공업입지 이론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공업입지 이론은 진짜 상업입지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 도시가 되기 전에 대부분 공업이 산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도 많지 않아.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보고 가. 요거 1분이면 끝나. 자, 공업입지는 어떤 걸 찾아냅니까? 그러면 최적의 공장의 입지를 찾는 거예요. 최적의 공장의 입지를. 이게 어디에다가 공장을 입지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 것이냐 이건데, 자, 딱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만 보시면 돼. 베이버는 직감적으로 제목이 뭐예요? 무슨 이론이에요? 최소 비용. 벌써 끝났어요. 자,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이게 베이버예요. 이거 암기하기도 쉬워. 베이버 뭐가 겁나게 많아? 비입자가 많아. 이게 베이버는 비용을 강조했어요.
즉 공장의 생산을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최적 입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만 더 암기해 줘야 돼요. 요 세 가지. 배번은요,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요걸 공장의 입지 요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공장에 들어가야 될 비용. 일단 수송비가 있고 노동비가 있고 집적이익, 이런 것들이 공장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수송비, 노동비는 직감적으로 알고, 또 집적 유사활동은 집적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런 것들이 공장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튠엔의 위치 지대를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항상 이 당시에는 수송비와 교통비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수송과 교통이 열악했으니까. 그래서 튠엔의 이론을 설명할 때 항상 과거에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뭘 줄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이거 보세요. 공장의 입지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는 항상 그랬다고. 농업이든 공업이든 수송비가.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이게 배버고, 배버는 크게 공장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수송비도 있고 노동비도 있고 집적이익도 있는데, 그 중에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수송비가 제일 중요해요. 딱 요것만 기억하자면, 요것만. 그리고 끝났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제목만 한번 계속해서 여기는 제가 반복할 거야. 이거 앞에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자, 지대이론부터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지대이론을 딱 보면 항상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차액은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항상 한 개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했죠. 그게 바로 절대지대죠. 마르크스는 절대권이라는 소유권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튠엔의 위치지대는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내는데,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 항상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는 지대는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지불 금액이죠. 입찰 경쟁에 참여하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할 테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구조 이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시구조 이론으로 가면 일단 누구부터 나온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버제스라고 돼 있어. 버제스. 그러니까 요 시카고시를 분석했는데, 도시는 동심원의 형태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동심원 형태로 몇 개로 지금 구성돼? 동심원 이러니까 5개의 지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5지대. 중점, 노, 중, 통. 그런데 호이트라는 학자는 일반적인 도시는 시카고처럼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이트의 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인 도시는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부터는 현대도시예요. 현대도시. 위에 있는 구도시는 기능이 단순했기 때문에 항상 성장의 중심이 딱 하나예요. 기능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도시가 되면 기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별 뭐가 만들어져요? 성장의 중심인 핵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항상 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까? 4개가 떠올라야 돼. 근데 4개까지는 다 암기 안 하더라도 2가지는 반드시 떠올라야 돼. 항상 유사활동이 서로 모이려는 힘, 이게 핵을 하나 만들고, 또 상반된 이익을 갖는 이종활동은 서로 분리되려는 힘, 요게 핵을 만들어 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뭔가 깊은 내용보다는 자꾸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성장 구조 이론이 끝나면 너무 심플하게 끝났지만 뭐가 하나 있어. 뭐가 하나 있어. 뭐가 하나 있어. 베버의 공업입지 이론이 있단 말이야. 베버. 그러면 베버의 공업입지 이론은 제품의 생산이 최소가 되는 지역이 공장의 최적 입지예요. 자, 베버는 항상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 뭘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수송비. 그러니까 지금 8개 학자하고 8개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8개. 쉬는 시간에 한번 명상을 한번 쫙 해보셔. 10분 드릴 테니까 앞으로 4개 더 나와. 자, 10분 쉬겠습니다.